어느 날 문득 당신은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한가? 내가 왜 이렇게 지쳐 있는가?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분명히 남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루가 끝날 때마다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 텅 빈 것 같은 이 느낌은 어디서 오는 걸까? 혹시 오늘도 당신은 누군가의 연락에 즉시 답장했나요? 하기 싫었지만 싫다고 말하지 못하고 괜찮다고 웃었나요? 당신 자신이 몹시 힘든데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먼저 챙겼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단순한 심리학 지식이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 없었을지 모르는 당신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자신을 소진시키면서까지 타인에게 맞춰가는지, 왜 우리는 아니오라는 말 한마디를 이토록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그 두려움 너머에 실제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진짜 당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원하는 당신을 연기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 속에 당신이 오랫동안 찾아온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관계 속에서 자신을 형성합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배웁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사랑받는지, 어떻게 말해야 화를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있어야 이 관계가 안전한지를요.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든 선생님이든 우리는 주변 환경에 반응하면서 조금씩 자신을 조각해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진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억누르는 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울고 싶어도 참는 것이 어른스럽다고 배웠고, 싫다고 말하면 이기적인 것이라고 배웠고, 혼자 있고 싶다고 하면 냉정한 사람이라는 눈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감추고 주변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칼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원래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어느 정도의 페르소나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의 나, 부모님 앞에서의 나, 친구들 앞에서의 나가 조금씩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가면이 너무 두꺼워질 때입니다. 가면이 진짜 얼굴인 줄 착각할 정도로 오래 쓰고 있을 때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 진짜로 무엇을 느끼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에 맞춰 살다 보니 내 안에 진짜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는 낯선 감각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도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분명히 내 인생인데 내가 주인공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열심히 사는데 어딘가 공허한 느낌. 이것이 바로 페르소나에 지나치게 동일시될 때 찾아오는 내면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지속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바로 과도한 가용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패턴입니다. 항상 연락이 되어야 하고, 누군가 부르면 달려가야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내 사정을 제쳐두고 먼저 응해야 한다는 강박에 가까운 습관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겉으로 보면 이런 사람은 참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헌신적이고 배려, 깊고 책임감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융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패턴의 뿌리에는 종종 아주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공포, 내가 충분히 좋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깊은 불안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항상 가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도움이 되어야, 내가 항상 거기 있어야, 내가 절대 실망을 주지 않아야, 나는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무의식적 믿음이 이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이 믿음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어린 시절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거절당한 경험, 감정을 표현했을 때, 무시당한 경험, 실수했을 때 사랑이 조건부로 주어졌던 경험.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있으면 위험하다. 맞춰가야 안전하다. 라고요. 윤군 이렇게 형성된 패턴들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깊이 뿌리 내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반응과 선택과 관계 방식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자신과 만나기 위해서는 이 무의식의 패턴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잠깐 자신을 돌아보세요. 당신이 삶에서 가장 에너지를 쏟는 관계나 상황은 무엇인가요? 그 관계에서 당신은 얼마나 자주 자신을 희생하나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진짜 내면에서는 어떤 감정이 올라오나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복잡한 감정과 마주합니다. 화, 억울함, 서운함, 그리고 동시에 그 감정을 느끼는 자신에 대한 죄책감. 이 죄책감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할 지점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타인을 위해 자신을 소진하면서 살아왔다면 그것은 우리의 내면 에너지가 계속해서 바깥으로 흘러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융은 심리적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감정적 힘, 정신적 집중력, 창조적 능력, 이 모든 것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에너지를 얼마나 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의 말 한마디에 몇 시간 동안 마음이 흔들리고 이미 끝난 일을 계속 되씹으며 잠을 못 자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우리의 에너지는 조용하고 지속적으로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를 이토록 지치게 만드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면 에너지가 고갈된 것입니다. 충분히 자도 피곤하고 충분히 쉬어도 회복이 안 되는 것 같다면 그것은 당신의 심리적 에너지가 계속해서 의식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나가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아무리 다짐해도 결국 또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융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을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융이 제시한 개념 중 가장 강력하고 동시에 가장 오해받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림자는 우리가 의식에서 밀쳐내고 억압하고 외면해 온 우리 자신의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당신이 항상 친절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으며 자랐다면
화를 내거나 이기적인 욕구를 갖거나 누군가를 싫어하는 자신의 모습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들은 의식에서 쫓겨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는 의외의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특히 타인에 대한 강렬한 반응 속에서요.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하게 짜증이 나거나 분노가 올라온다면, 혹은 반대로 어떤 사람을 이유 없이 강렬하게 동경하거나 질투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서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투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자신 안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심리 메커니즘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변에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유독 많이 보이고 그들에게 강하게 반응합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기적인 면이 참을 수 없을 만큼 불편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의식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이 투사의 패턴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안을 보는 대신 바깥 세상에서 무언가를 찾거나 피하거나 싸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 삶에 유독 당신의 에너지를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있나요? 연락이 오면 괜히 긴장이 되고, 무언가를 부탁받으면 거절을 못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왠지 기분이 찜찜하고 피곤한 그런 사람이요.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자동으로 반응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관계가 과거의 어떤 중요한 관계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재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화난 부모를 달래기 위해 내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다면 지금 화가 나 있는 동료나 친구 앞에서 당신은 자동으로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그것이 지금 상황에 적절한 반응인지 아닌지를 의식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겁니다. 융은 이것을 콤플렉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콤플렉스는 단순히 열등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감정으로 묶인 심리적 패턴의 덩어리입니다. 특정 상황이나 사람이 이 콤플렉스를 건드리는 순간 우리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반응합니다. 어른인 내가 아니라 그 패턴이 만들어지던 시절에 어린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면서도 행동이 바뀌지 않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듣고 책을 읽고 다짐을 해도 무의식의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융의 심리학이 제시하는 방향은 억압이나 통제가 아닙니다. 인식입니다. 자신의 패턴을 의식의 빛 아래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유독 강하게 반응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언제 내가 이유 없이 화가 나는지, 언제 내가 필요 이상으로 불안해지는지, 언제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따르게 되는지를요. 이런 순간들이 바로 무의식이 올라오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는 것이 자기 자신과 진짜로 만나는 시작입니다. 이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압니다. 오랫동안 외면해 온 것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불편하고 때로는 아픕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것에 의해 지배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의식한 것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알고 나면 선택이 생깁니다. 이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중요한 지점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 경계를 긋는 것, 모든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느껴지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낍니다. 특히 오랫동안 배려 깊고 헌신적인 사람으로 살아온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잠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승무원들은 이렇게 안내합니다.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반드시 본인이 먼저 착용한 후 다른 사람을 도우세요. 라고요. 이것은 이기적인 지침이 아닙니다. 당신이 먼저 숨을 쉬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해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에서는 누구에게도 진짜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바닥난 상태에서 내어주는 도움은 결국 두 사람 모두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에 깊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 죄책감이 어디서 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 필요를 무시하고 타인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었을 때 인정과 사랑을 받았던 경험들이 쌓이면 우리는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피곤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 내가 싫다고 말하면 관계가 깨진다. 내가 나를 먼저 챙기면 나쁜 사람이 된다는 믿음이요. 이 믿음은 어린 시절에는 생존을 위한 적응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지금, 이 믿음이 당신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보호하고 있나요? 아니면 가두고 있나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것, 모든 사람의 모든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한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빈 상태에서 내어주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결핍에서 나오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타인의 기대나 사회의 요구에 의해 정의된 나가 아니라 진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과정. 자신의 그림자를 포함해 내 안의 모든 부분을 통합하면서 더 온전하고 진실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화려하거나 극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고 은밀한 내면의 작업입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개성화의 여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침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침묵을 불편하게 느낍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어색하게 느끼고, 연락이 없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갈등 상황에서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면 겁쟁이 같고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려 합니다. 말로, 반응으로, 설명으로, 해명으로요.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췄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상황이 생각보다 빠르게 해결되었나요? 아니면 당신이 없어도 다른 방식으로 해결이 되었나요? 우리는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다는 과장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경우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이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한 말, 불안한 상태에서 보낸 메시지,
피곤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 나중에 더 큰 후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침묵은 도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자동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내 안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 가장 진실한지를 먼저 묻는 것입니다. 이 멈춤의 순간이 처음에는 매우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오랫동안 자동 반응에 익숙해져 있던 몸과 마음이 저항합니다. 지금 뭔가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충동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 충동을 잠시 지켜볼 수 있다면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인지 불안인지 오래된 습관인지를요. 심리적으로 건강한 침묵은 억압이 아닙니다. 감정을 없애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감정을 충분히 느끼는 능력입니다. 분노를 느끼면서도 분노에 의해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불안을 느끼면서도 불안이 결정을 내리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내면의 힘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이 능력은 자아의 기능 중 하나입니다. 자아가 강할수록 감정의 파도에 의해 휩쓸리지 않고 그 파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자신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 왜 느끼는지, 이 감정이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오래된 상처에서 오는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아마 가장 현실적인 질문에 도달했을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나를 먼저 챙겨야 하고 경계를 지어야 하고 내 에너지를 지켜야 한다는 것.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라고요. 이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나 극적인 선언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순간들의 축적으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하세요. 누군가의 연락을 즉시 답장하지 않고 30분만 후에 답장해 보는 것. 분명히 하기 싫은 일을 부탁받았을 때 바로 응하는 대신 생각해 볼게요라고 시간을 버는 것. 에너지가 없는 날 상대방의 기분을 챙기기 전에 오늘 나는 어떤지 먼저 물어보는 것. 이런 작은 것들부터요. 처음에는 분명히 불편할 것입니다. 죄책감이 올라오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되고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오랫동안 해온 패턴이 바뀔 때는 항상 저항이 따릅니다. 내면의 저항뿐 아니라 때로는 외부의 저항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불편함이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잘 살펴보세요. 당신이 조금씩 자신을 먼저 챙기기 시작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당신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하고 화를 내고 당신이 변했다고, 예전과 다르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의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진짜 당신을 원하는 사람과 당신이 수행하던 역할을 원하는 사람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관계,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이 변화가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변화를 시도할 때 상대방이 크게 반응하고 그 반응에 다시 흔들리고 결국 예전 패턴으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 여정의 일부입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예전 패턴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자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그 순간을 관찰하세요. 무엇이 나를 다시 그 패턴으로 끌어당겼는지, 어떤 감정이 촉발되었는지, 그 감정의 뿌리는 무엇인지를요. 이 관찰 자체가 변화입니다. 사람들이 심리적 성장을 이야기할 때 종종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여정이 혼자 하는 내면 작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서,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성장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수록 우리는 타인도 다르게 보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사실 자신의 두려움과 상처에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을 더 함부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해는 동의와 다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노가 아닌 명료함에서 경계를 그을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이 아닌 이해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관계의 질을 진정으로 바꿉니다. 공포나 의무감이 아니라 진짜 선택에서 나오는 관계.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원해서 함께하는 관계. 이런 관계는 에너지를 소진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당신의 삶에 그런 관계가 있나요? 함께 있으면 편하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관계. 만약 있다면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만약 없다면 그것이 아마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현실적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소원해지거나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슬프고 외롭고 때로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당신이 예전에 당신을 원하는 사람들과의 거리가 생길 때 그것이 당신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잘하고 있다는 것의 결과입니다. 모든 성장에는 이런 종류의 이별이 따릅니다. 이전의 자신과의 이별이, 그리고 때로는 이전의 관계와의 이별이요. 이 이별을 통해 생겨나는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빈자리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더 진실한 관계, 더 나다운 경험, 더 온전한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위한 공간입니다. 융의 개성화 여정은 고독의 시기를 포함합니다. 이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없어서 괴로운 상태이지만 진정한 고독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능력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 없이 그냥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생길 때 우리는 비로소 외로움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혼자 있어도 고독하지 않고 함께 있어도 나를 잃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해 온 것들이 아마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패턴을 알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것 중 하나는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일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왔는지, 그 감정의 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그 감정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짧게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을 꾸준히 하다 보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정 상황이나 특정 사람 앞에서 내가 반복적으로 같은 반응을 한다는 것을요. 이 패턴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종종 마음보다 먼저 압니다. 특정 사람을 만나기 전에 왠지 몸이 무거워지는 것, 어떤 상황에 가야 할 때 이유 없이 두통이 생기는 것, 특정 연락을 받으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 이런 몸의 반응들은 무시해야 할 신호가 아닙니다. 내면이 보내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혼자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되고 깊은 패턴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심리 상담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혼자 들여다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훈련된 전문가와 함께 이 여정을 걷는 것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향하는 곳은 완벽한 심리적 건강이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더 큰 자비입니다. 자비. 이 단어가 우리 자신에게 향할 때 우리는 종종 낯설게 느낍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따뜻하고 이해 깊은 시선을 보내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가혹한 판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패턴들,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요. 당신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경험들을 해왔는지, 어떤 관계 속에서 이 패턴들이 형성되었는지를요. 그 모든 것은 당신이 그때 가능한 최선의 방식으로 살아남기 위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달리 했으면 좋았을 부분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당신은, 그 나이의 당신은, 그 상황에서의 당신은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에서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신을 가혹하게 몰아붙여서는 오래된 패턴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그 공간에서 천천히 그리고 진짜로 다른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은 자신에게 얼마나 자비로웠나요? 실수한 자신을 어떻게 대했나요? 피곤한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건넸나요?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바뀔 때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이 바뀝니다. 자신에게 더 온화해질 때 놀랍게도 타인의 반응에도 덜 흔들리게 됩니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때 타인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융기 말한 개성화의 역설입니다. 더 자기 자신이 될수록 더 온전하게 타인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다른 모든 관계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만 자동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깐 멈추고 내 안을 살펴보는 것. 오늘 하루 단 한 번만
하기 싫은 것에 괜찮다고 말하는 대신 잠깐 고민해 보는 것. 오늘 하루 단 한 번만 다른 사람을 챙기기 전에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 이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극적으로 한 번에가 아니라 조용히 그리고 진짜로요. 당신은 타인의 기대 속에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진실 안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외롭고 두렵더라도 그 길이 결국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로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삶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귀향입니다.